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올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라는 게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임종을 앞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거나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권리를 인정한 법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절차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한지 사회적 의미는 뭔지 궁금증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의 법제화와 제도화를 위해 앞장서 오신 법의학자 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현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을 맡고 계신 이윤성 원장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줄여서 연명의료결정법이죠? 네. 전체 이름은 아주 길더라고요. 깁니다. 한 30글자인데요. 예.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이렇게 30글자나 되는 거고요. 그 취지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예. 환자가 원치 않으면 연명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취지입니다. 네. 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꼭 네.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전제 조건이죠. 무의미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대개 이제 중환자 의료를 하다 보면요. 예. 맨 처음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서 중환자 의료를 하는데 한참 지나 보면 이분은 이제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구나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때라도 이 연명의료를 중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의사들이. 왜냐하면 연명의료를 중지하면 당장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이 심장이 멎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기를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아하. 사실은 무의미하지만 연명의료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러니까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게 우선 판정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판정을 누가 합니까? 그건 의사가 해야죠, 당연히. 담당 의사가? 그렇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예. 담당 의사 한 사람 하고요. 그리고 해당 분야의 전문의 한 사람이, 즉 의사 두 사람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이분은 무의미하다, 네, 연명의료가 라는 판단을 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연명의료는 뭘 하는 걸 말합니까? 그거에도 좀 오해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중환자실 또는 집중치료실이라는 데서 하는 의료 행위가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똑같은 의료 행위를 하는데 단지 이제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되면 그 이름을 연명의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연명의료라는 의료 행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법에서 정한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같은 것을 당연히 연명의료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고 예. 환자가 회복 불가능할 때 그때의 똑같은 의료 행위를 연명의료라고 부릅니다. 심폐소생술 그거는 심장이 일시정지할 때 다시 뛰게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공호흡 본인의
본인이 힘으로. 스스로 호흡을 호흡을 못할 못하거나 또는 호흡을 하더라도 힘들 때. 예, 인체를 살리기 위해서 충분한 호흡이 안 될 때 예, 예. 기계적인 호흡기를 갖다 대는 걸 인공호흡기라고 하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도 인공호흡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연명의료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회복 가능성 없는 즉 임종을 앞둔 환자의 경우 네. 단지 생명 현상을 연장시키는 그럴 때 사용하는 거를 연명의료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계속 심폐소생하고 네. 인공호흡 시키고 네. 그리고 영양분을 계속 투여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한정으로 연명의료가 길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 대개의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삶을 연장을 하면 예.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겨서 결국은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단지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네. 도저히 회복 가능성이 없는데 인공적인 기계 장치에 의해서 생명만 연장시키고 있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선택합니까? 이 제도의 큰 축 두 개는 지금 말씀하신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하던 상태라는 것 하나 하고요. 그건 의사가 하는 거고. 의사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환자 본인이 이런 의료 행위를 원치 않는다는 자기 결정권 행사가 또 하나의 축입니다. 예, 예. 이 두 가지가 모순이 없을 때 이제 연명의료를 그만둘 수도 있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임종을 앞둔 네. 회복 가능성도 없는 환자라면 대체로 의식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어떻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합니까? 이 제도의 문제가 거기에 있어서 예. 그래서 환자의 의사 표시를 그때에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허. 미리 본인의 뜻을 밝혀두자 하는 게 이 법 절차입니다.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때가 크게 이 법에서는 두 번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특별히 무슨 질병에 있지 않더라도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을 닥칠지 모르니 그때를 대비해서 작성해 두는 것을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네, 네. 이제 실제로 어떤 중병에 걸려서 앞으로의 예후에 이 병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상황일 때 의사한테 이 병의 내 몸의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예. 앞으로의 예후의 설명을 듣고 작성하는 연명의료 계획서가 있고 그래서 그 두 번의 기회에 자기의 뜻을 밝힐 수가 있고요. 예. 이 뜻을 밝힌 거는 언제라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철회도 되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지금 제가 원장님하고 작성할 수 말씀 있죠. 나누고 바로 가서 쓰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쓰는 겁니까, 이거? 그게 이제 등록기관이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서식이 있으면 그냥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설명을 들으려면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설명을 하셔야 되니까 예. 그런 기관을 미리 등록을 받아놨습니다. 지금 174군데가 등록이 돼 있는데 대체로 어떤 곳이에요? 의료기관도 있고요. 대학병원이나 뭐 이런데? 그 신청한 데도 있고요. 어허. 보건소가 한 데도 있고요. 보건소. 시민단체가 한 데도 있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 지금 등록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거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등록기관 해서 딱 검색해 보면 쫙 나오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집이나 사무실에 가까운 데 가서 내가 네. 미리 이제 설명 듣고 써두면 네. 나는 치료 불가능한 상태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연명 의료 안 받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마음 바뀌면 바꿀 수 있다. 바꿀 수도 있고요. 의사분들이 근데 일일이 그렇게 다 설명해 주나요? 설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면 자칫 잘못 의사 표시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의사의 설명을 들은 뒤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참 말하기 어렵죠, 그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환자한테 무슨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훈련도 받고 선생님 나을 수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어요. 이거 말하기가 좋은데. 그런데 예. 좀 나쁜 예후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설명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필요가 생겼으니 모든 의사가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임종하는 분을 많이 다루는 의사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제 훈련도 좀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환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뭐 혹시라도 네. 치료 중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야 모르겠는데 지금 원장님 설명을 쭉 들어보면 환자분은 이제 더 이상 회복 불가능입니다.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그런데 그거를 꼭 무슨 퉁명스럽게 얘기할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우선 공감을 해야 되고요. 예. 더 중요한 건 그 환자와 관계 형성이 잘 돼 있는 의사가 해야 되겠죠. 처음 보는 의사가 와서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고요. 예. 담당 의사가 그 현재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공감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 물론 나쁜 상황만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어떤 치료로 시도는 해보겠지만 그게 꼭 100% 효과가 있다는 보장은 없으니 예. 혹시 나중에 의식을 잃거나 하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고 못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을 위해서 미리 의사표시를 해 두십시오라고 권해야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기회도 다 놓치고 환자는 의식이 없어요. 네. 그때는 가족이 결정합니까? 네. 그때를 위해서 이제 몇 가지의 대안이 있는데요. 예. 혹시 평상시에 건강할 때 써놓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있으면 그럼 그게 이제 우선이죠. 그게 우선이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없으면 가족 두 사람이 우리 아버지는 원래 성격이 깔끔하셔서 무슨 친구분 문병 갔다가 와서 그 연명의료 인공호흡기가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뭐 드라마를 보다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든지 예. 그런 일관된 진술을 가족 두 사람이 해주면 그러면 이분이 지금 의사 표시는 못하지만 아마도 이 연명의료를 원치 않으실 거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거기까지가 이제 본인의 의사를 추정하는 것이고요.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는 가족의 직계가족? 이 법에서는 나중에 조금 이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그리고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없으면 형제 자매가 차순위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 모두 성인이어야 되고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가족 중에 두 사람이 그런 진술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것도 없으면 예. 이 환자를 위해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누군가가 대신 결정해 줘야 되는데 예. 그걸 이 법에서는 가족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족들이 모두 우리 아버지 또는 우리 어머니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인데 과연 이게 우리 아버지한테 최선의 상태냐? 네. 그거를 논의해서 우리 가족들은 합의를 보기를 우리 아버지는 이런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이 우리 가족들의 일치된 합의다라고 의사 표시를 하면 그걸 이제 의사가 보고 환자의 상태로 미루어서 어떤 결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거기서 말하는 가족은 전원 100%가 동의해야 그렇습니다.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직계 배우자와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너무 넓어서 할아버지가 위중하시면 네. 자식뿐 아니라 손자도? 그렇습니다. 손자가 성인이면 손자, 손녀들도 다 그렇습니다. 100% 동의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외손자, 외손녀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 다 요즘 같은 국제화 시대에 외국에 살고 그러면 언제 의사 확인을 다 합니까? 예, 의사 확인을 하는 거는 뭐 지금 얘기하는 SNS를 통해서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무튼 본인의 의사를 표시했으면 다 인정해 주는데 그렇더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시행 규칙에 보면 가족 범위를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가족관계증명서는 배우자하고 부모, 자식밖에 또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모순이 있네요. 예, 배우자와 부모, 자식으로 한정하도록 하자는 지금 합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2월부터 이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네. 이렇게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신 분들이 몇 명쯤 됩니까? 지금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이행을 한 분이
6월 3일까지 법 시행하고 나서 4개월 동안 8,557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연명의료 계획서를 가지고서 하신 분은 2,900명 정도 되고요. 가족 2인 이상이 한 게 한 2,300명, 그리고 가족 전원의 합의로 하신 분이 3,200명 정도 됩니다. 네, 비슷비슷하네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렇습니다. 정도. 네,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좀 이 문화가 좀 더 확대돼서 본인들이 자기 죽음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보고 가족들과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본인의 연명의료 계획서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부분이 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이 법 이후에 쓰신 분들의 혹시 집계도 있습니까? 예, 아직은 그분들은 이제 건강할 때 작성하셨는데 적용이 된 게 47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얼마 없군요. 네, 실제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쓰신 분은 지금 26,5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사전 연명의료. 그런데 그분이 연명의료와 연관이 되는 병 상태에 빠져서 말기 상태나 또는 임종 과정에 빠진 분은 47분밖에 안 되죠. 아, 그거는 적을수록 좋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여쭤본 건 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쓰신 분이 벌써 2만 명이 넘어섰다. 26,000명 정도 됩니다. 그건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 법이 정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반인들이 이 법을 많이 기다렸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호응을 보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에 처음 시작할 때 이 법의 법제화와 제도화를 위해 앞장서 오신 법의학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역사가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1997년 보라매 병원 사건, 이것도 얘기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그 사건은 참 불행한 사건인데요. 만성 알코올 중독자인 환자분이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보라매 병원에 경찰이 모셔왔고요. 밤새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새 수술을 하고 났더니 늦게 소식을 들은 부인이 찾아와서 첫 번째 한 얘기가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퇴원을 시켜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의사로서는 당연히 거부했고요. 예. 그런데 그 부인이 아주 집요하게 퇴원을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만성 알코올 중독자였고 가끔 집에 들어와서는 이제 본인이 파출부 일을 해서 번 돈 뺏어서 아이고. 나와서 술 먹고 들어오고 이랬기 때문에 부인은 정말로 남편이 죽기를 원했습니다. 살아나더라도 혹시 중증 장애를 갖고 살아나면 더 큰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이 죽기를 원했고 그래서 회복하기보다는 사망하기로 하겠다. 그랬는데 치료 그만하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그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퇴원을 거부했는데 사실은 퇴원을 허락을 하게 된 단계쯤에 가서는 이분이 그 아주 8시간에 걸친 아주 긴 수술 후에 회복 불가능한 조짐이 보여서 그래서 환자 부인에게 퇴원을 허락을 했는데 결국은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중환자 치료를 중지함으로써 사망하게 했다. 의사가? 예. 그러니까 의사는 살해 의사는 없었지만 살해 의사를 가지고 있던 부인의 요구를 들어줬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살인 방조죄로 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예, 형사처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근데 그 판결 이후로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그 전제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떼면 살인죄로 처벌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아무리 보호자가 요구해도 그렇습니다. 네. 가족 전원이 요구해도 그렇습니다. 난 그렇게 하면 내가 처벌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한 10년 동안은 계속해서 어떤 경우라도 사실은 대법원에서 판결하기는 회복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서 인공호흡기를 떼면 안 된다는 뜻이었는데 의사들은 실제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도 인공호흡기를 떼주지를 않은 그런 사회적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처럼 이 생명윤리 관련된 무슨 복잡한 논의와 법제도적
그게 시작되기 전이니까 그렇습니다. 엄밀히 그 당시에 그 환자가 회복 가능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딱 부러지게 판단하기는 어렵겠네요. 97년 그 당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그 의사가 퇴원 결정을 내릴 때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시기였는데 그게 그 환자 부인한테는 전달이 안 됐죠. 그러니까 환자 부인은 자기 요구를 들어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남편이 사망하기를 바라는 자기 요구를 의사가 들어줬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는 또 설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었다는 게. 네. 아무튼 조금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